도둑이들 안녕. 오늘은 유럽의 민담, 이 옛이야기나 민담, 메르히엔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책? 그런 사람들이 꼭 읽어야 될 책이라고 꼽히는 유럽의 민담, 막스 류티의 연구서를 가지고 왔어. 네, 막스 류티는 스위스 연구자이고 이미 1979년에 돌아가신 분이지만 이분이 쓴 그 유럽의 민담, Das Europäische Volksmärchen, 이 책은 민담의 연구에서 굉장히 중요한 책으로 여겨지고,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많이 도움이 되지. 근데 여느 그 번역된 이론서들이 그렇듯이 이게 도대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말로 읽어도 쉽지 않은 것을 또 낯선 외국의 언어에서 번역한 책을 읽다 보니까 참 고민스럽고 난감하고 이런 지점들이 있는데, 그런 장애물들을 조금 고려하고서라도 이 책을 읽으면 옛이야기라는 거, 민담, 여기서는 이제 메르히엔이라고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어떤 이야기의 원형으로서 어떤 특징들이 있는가, 또 우리 인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나도 이번에 들어가는 말을 좀 녹음하면서 진짜 오랜만에 다시 이 책을 읽어보았는데 좀 어렵기는 했지만 큰 도움이 된 것 같아. 그리고 막연하게 내가 옛이야기에 느끼고 있었던 매력들, 그런 것들을 좀 더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어. 나중에 다시 소개할 기회가 있겠지만 요즘 의식의 기원이라는 또 두툼한 이론서를 읽고 있거든. 근데 이 의식의 기원에서 저자가 주장하는 바는 그 인간의 뇌가 진화상 그 신의 음성을 듣는 그 운회가 따로 있었다. 그러니까 인간의 뇌가 좌방구, 우방구로 이렇게 다 갈라져 있잖아. 그런데 그 다 알다시피 그 언어를 관장하는 좌뇌 부분에 대응하는 운의 부분에 이제 언어 기능이 상대적으로 없는 것을 좀 이상하게 여긴 뭐 뇌과학자라든가 이런 심리학자들이 있었고, 이 저자도 역시 그 점에 천착해서 연구를 하게 됐어. 그래서 좀 스포를 하자면 이분의 결론은 뭐 일리아스나 이런 오래된 그 인류의 기록을 어떤 증거로 삼아서 인류는 신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었다. 여기서 신의 목소리라 함은 그 인간의 뇌 안에서 들리는 언어 작용인 거지. 그러니까 일종의 환청? 우리가 정신 질환이나 뭐 아니면 우울증이 심각할 때 어떤 환청의 목소리를 듣잖아. 이제 그게 신의 목소리였고, 특히 고대에는 신의 목소리로 작용했었다. 뭐 그런 내용이지.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그 설명 용어 중에 이제 이야기하기, 그 나레이션이 나오거든. 나도 옛이야기라는 거 자체에도 관심이 있지만, 사람은 왜 이야기를 좋아할까? 이야기하기, 들려주기에는 우리는 왜 거기에 그렇게 끌려 들어가는가, 매혹되는가 이거든. 그런 관점에서 옛이야기나 신화 공부, 그런 뭐 뇌과학이나 심리학의 공부가 다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이 유럽의 민담에서는 뭐 목차에도 나와 있지만 이 저자가 그 민담의 특징으로서 1차원성, 평면성, 추상적 양식, 고립과 광범위한 결합, 승화와 세계 함유성, 이런 용어들을 사용했어. 이게 너무 좀 어렵게 느껴지긴 하지만 그런 거야. 옛이야기라는 것은 개개인의 현대의 소설이나 뭐 우리가 지금 즐기는 영상 매체나 이런 것과 달리 평면화시키는 어떤 강력한 형식의 틀이 있고, 그 형식은 사실은 기능, 민담의 기능, 듣는 이를 만족시키는 어떤 기능에 있다. 뭐 이런 이야기거든. 궁금한 분은 직접 읽어보시고, 나도 이 책을 조금 더 정리해서 이분의 이론을 내 것으로 만든 다음에야 좀 더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무튼 그래, 우리의 공부는 다 이어져 있으니까 그림책에서 출발하지만 모든
인문학과 인간에 대한 공부, 역사에 대한 공부는 다 이어져 있다고 생각해. 우리 구독이들도 힘들고 답답한 기간이지만 생각까지 멈출 필요는 없잖아. 생각하고 나를 움직이고 또 상상하고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래. 또 찾아올게. 안녕. 유럽의 민담에는 특별한 힘이 있다. 민담은 어린이에게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어른들 역시 민담의 매력을 새록새록 느낀다. 샤를 페로가 1696년부터 1697년까지 민담을 문학 장르로 끌어올린 이후 작가와 독자, 연구자들은 이 새로운 형식에 매료되어 왔다. 세련되고 도덕적인 프랑스 문학은 곧 새로운 형식을 수용해 특유의 방식으로 민담을 쓰기 시작했고, 독일에서는 로코코 시대의 프랑스의 영향을 받아 이 형식을 활발히 수용해 무제우스는 민담을 발행하고 빌란트는 민담 형식의 작품을 창작했다. 이후 고전주의 시대의 괴테는 몽환적인 민담 문학을 상당히 즐겨 구상했다. 그리고 낭만주의에 와서 민담은 드디어 문학의 정전이 되는데, 노발리스는 모든 문학은 민담 같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나의 정취가 민담에서 가장 잘 표현될 수 있다고 믿는다. 모든 것은 민담이다. 낭만주의 시대의 민담이 이처럼 사랑받은 덕택에 그림 형제의 민담 모음집이 생겼다. 1812년과 1815년에 이 민담 모음집이 출판된 뒤로 수집 활동이 계속되어 유럽 및 세계의 민담들이 수없이 발굴되어 왔다. 많은 학자들이 민담의 구조와 역사, 전파 방식을 진지하게 연구하며 기원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새로운 이론을 제기해오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들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채 가설들만 난무한다. 그런데 그림 형제가 수집한 민담들은 오늘날 널리 읽히는 반면 그들이 발행한 전설 모음집, 사겐삼멜롱은 세상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민담은 민요와 마찬가지로 민중에게 널리 퍼져 있지만 창작자의 이름은 알려져 있지 않다. 그에 비해 민요 연구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민요의 생성과 본질에 대한 연구는 민담보다 훨씬 더 명확히 정리되어 있다. 민담 연구 분야에서는 오늘날에도 생명력을 가진 민담들이 수천 년 전에 생겼는지 아니면 겨우 몇백 년 전에 생성되었는지에 대해서조차 아직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다. 이 밖에 민담의 내용이 민요의 내용보다 더 신비로운 느낌을 준다는 것 때문에 민담의 개념을 규정하는 데도 의견이 분분하다. 어떤 연구자들은 심지어 민담의 고유한 내용을 민담의 피안의 모티브들, 옌사이츠 모티븐에서 파악하려고도 한다. 쥐도는 인도 게르만의 민담을 환상적인 민담, 쉬마른 메켄이라고 부르며 마케젠, 포이케르트, 리베스 오브 메나르 등은 마법이 등장하는 민담, 사우버 멜켄을 민담의 가장 충만하고 순수한 형식이라고 말한다. 마법이 등장하는 민담이야말로 민담의 본질에 가장 가까운 민담이라는 것이다. 민담이 특별하다는 것은 놀라운 것이 이야기된다는 데 있다. 그렇다면 민담은 무엇을 원하는가? 그토록 오랫동안 거론되어 왔듯이 민담은 그저 사람들을 즐겁게 만들기만을 원하는가? 만일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런 방식의 이야기가 사람을 즐겁게 만들 수 있을까? 민담이 신비로운 것은 민담이 사용하는 모티브 때문이 아니라 그 모티브를 쓰는 방식 때문이다. 다시 말해 민담의 신비는 민담의 형식에서 나오는 것이다. 전설과 성자 전설의 형식은 전달되고 있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전설과 성자 전설은 어떤 사건이나 체험 또는 실제 사실이나 사람들이 믿고 있는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이때 이야기 주제는 구연자의 정취에 영향을 주고 주제와 구연자의 정취는 이야기의 형식을 정한다. 따라서 앙드레 욜레스가 전설과 성자 전설을 단순한 형식, 아인파크 포먼이라고 부른 것은 적절하다. 하지만 민담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민담의 형식은 소재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성되기 때문이다. 민담까지 단순한 형식으로 분류한 욜레스의 이론은 즉시 거센 반대에 부딪힌다. 전설과 성자 전설이라는 단순한 형식들에 비해 민담은 하나의 예술 형식으로 간주된다. 이제 민담의 형식을 철저히 연구하고 진지하게 고찰함으로써 민담의 본질적인 특징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유럽의 민담에 나타나는 본질적인 특징을 밝혀내기 위해 이 책은 각 민족의 민담들에서 보이는 특징을 하나하나 비교 서술하기보다는 그 민담들 모두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기본 형식을 찾아내려 한다. 이 구연자에서 저 구연자로, 이 민족에서 저 민족으로 옮겨갈 때 나타나는 각각의 차이는 여기서 우리의 관심거리가 아니다. 우리는 민담을 민담으로 만드는 그것을 찾아내고자 한다. 유형이란 실제로는 결코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다. 하지만 많은 개체들을 비교함으로써 유형을 찾아낼 수 있다. 이 책에서는 모든 민담의 공통된 것만 다루고 우연한 것, 개인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 이 작업의 기초가 되는 민담은 대체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레토로만, 아일랜드, 스칸디나비아, 핀란드, 러시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헝가리, 불가리아, 알마니아, 유고슬라비아, 근대 그리스 민담들이다. 유럽을 벗어난 민담 형식들은 제외되었다. 민담이라는 이름으로 통용되는 동양 민족과 원시 민족의 이야기들은 전혀 다른 특성을 지닌 것으로 따로 연구해야 하기 때문이다.